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문재인 당 대표도 함께 와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당명이 바뀌어도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합쳐진 60년 야당의 정통 본류입니다.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버님과 호남을 분열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머니께는 제 뜻을 말씀드렸고 신중히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김홍걸 교수의 입당은 우리 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60년 야당의 정통 본류로서 통합과 단결의 부심이 우리 당에게 있다는 대내외적 표방입니다. 동교동계가 더민주를 탈당한 상황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가 더민주에 입당한 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고문이랑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맞불 작전을 놓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 홍걸 씨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호남 민심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지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의 탈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생을 같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 역정과 인생 역정을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동교동계를 대표했던 정치적 세력을 대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그런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천정배 의원도 광주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나가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부분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창당 세력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시키고 나간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는 건 이제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라든가 호남 사람들이 과연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적통 경쟁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가 미래지향적으로 그야말로 양당이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을 향해서 새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DJ 정신이 뭐냐, 노무현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21세기에도 따지고 있는 거. 이것이 저는 매우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 당의 양당의 핵심들을 불러서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그러면 주관식으로 제대로 한 2, 3분 안에 서술해서 답을 제대로 적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게 뭔지 잘 모를 거라 봅니다. 결국 이야기를 하자면 호남, 광주 정서를 잡기 위한 어떤 부분에 특정인이 DJ를 대신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DJ라는 분은 그분이 살아온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평생 이 실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노갑 씨나 뭐 동교동이 또 박지원 의원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신이라는 부분도 노무현 대통령의 개성이 압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친노가 대신할 수도 없다고 봐요. 다만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최근에 이제 동교동 탈당 또 호남 광주의 탈당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DJ 정신이 어떻다 이러고 이제 친노로 또 고립시키 전략으로 상대당은 가니까 우리는 친노가 아니라 김대중과 노무현을 잇기 위한다. 이런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고 이제 김홍길 카드를 준비해놨다고 보는데 매우 오래 준비된 카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이효 여사를 이렇게 면담했을 때 이효 여사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김홍길 의원이 입장을 발표할 때부터 정치를 곧 할 것이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지금 목포에 박지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포에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 비례대표나 이런 부분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런 부분이 뭐 저는 김홍길 씨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과거에 일부 험결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아들들이 뭐 미국에도 하고 다 하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정치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마치 DJ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신을 빗대어서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서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 앞에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태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홍걸 씨를 더민주에 입당 한 거고 자발적으로 지금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어떻습니까? 일단 호남 민심이 더민주에서 약간 이반되는 지금 경향이 있었고 조금 이제 회복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조금 뭐 홍걸 씨를 입당을 시킨다고 해서 당장의 호남 민심이 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은 그것은 이제 뭐 동교동계 권누갑 고문이라든가 그럼 박지원 의원도 호남의 민심을 뭐 대변한다. 또는 이제 호남의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홍걸 씨도 사실 호남 민심을 대표한다거나 대변한다거나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전혀 사실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게 뭐 이것이 이제 여론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의 의미가 이제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양쪽의 어떤 정치적인 뭐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징적으로 어쨌든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 제스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실제 현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양쪽의 이제 실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민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민심을 존중해 주면서 또는 전국적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대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줄 때 이제 호남 민심이 호응을 보내는 것인데 사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민심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국적 세력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다소 국민의당이 좀 주춤하면서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후에는 뭐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김홍걸 씨 영입으로 인해서 호남 민심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이제 서울 노원병 바로 안철수 의원이 있는 곳인데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화면 먼저 보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은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어가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가 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을 따라 올라가는 연어처럼 제 고향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 곰이 상계동 곰인지 아니면 지금 호남 지역에 관심이 있는 곰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곰과의 다툼에 관심 있는 곰인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계동에서 그 곰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연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자, 일단 불곰을 잡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연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연어 회귀론 좀 뭐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비대위원의 출마. 일단 비유를 조금 생각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비유가 좀 연어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만 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총선에 출마하고 이준석 의원이 그냥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살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어로 비유를 안 썼어야 되고요. 불곰은 러시아에 살고 한국에는 반달곰, 지리산 반달곰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유를 이렇게 이왕이면 위태 있게 하려면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보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정치를 매우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이 12년 총선에 문재인 의원이 있는 부산 사상에 손수조 20대 의원을 후보를 공천했거든요. 공천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준석 씨 지금 뭐 만으로 31세 정도일 거고 우리나라 32살 정도일 건데 저런 분을 갖다가 공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옳으냐. 낙선했을 때 부담을 들고 또 잘 되면 뭐 다행이고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 80년대, 90년대에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시절, 뭐 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는 야권의 거물이 등장을 하면 여권에도 거물을 맞붙여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국민들 앞에 상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선 상대가 논리적으로 서로 간에 공방전을 벌리면서 그 선거가 전국적인 집중을 받게 하면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다른 선거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분이 뭐 여러 가지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펙은 좋죠. 근데 뭐 최근에 이 청년 문제, 청년 실업이나 뭐 이런 문제를 상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수저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저분으로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특히 이준석 씨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현 정권의 주류가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 단지 젊다는 것 말고 이준석 씨를 안철수 의원과 붙여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새누리당의 이런 어떤 정치를 갖다가 지나치게 기화시키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3파전 양상이 되면 좀 이준석 전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지 않냐 이런 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새누리당이 서울에 이제 강북 지역 또 도봉 지역, 이 노원 지역 이제 약세 지역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 40%에 가까운 지지 기반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권에서 이제 후보가 지금 국민의당으로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재출마를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정의당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 3파전으로 치루어질 경우에도 사실은 이준석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4파전이 되온다 할 경우에는 이준석 비대위원의 당선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변수 같은 것은 변수라고 하면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여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느냐 여부, 또 여기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그 여부에서 여전히 이 지역의 변수들이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각 당이 공식 후보를 낼 경우에는 다중 이제 야권이니까요. 세 개 정당은 이준석 비대위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나아가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당 거의 사실상의 어떤 대표의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러면 당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호남에 가서도 선거운동도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3파전 또는 4파전이 될 경우에는 지역구에 이제 발이 붙잡히게 되면서 국민의당을 이제 선거전을 이끄는데 상당히 이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이동학 전 혁신위원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그분이 이제 노원병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현재의 지금 이제 윤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전에 들어가면 자기가 진두지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구에 묶이면 여러 가지로 사실상의 문제가 많겠지만 저는 글쎄요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한번 전 이런 데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 중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구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중도 정치, 중도 개혁 정치가 진짜로 맞는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는 것도 저는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노원병에서 예를 들면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이준석 네. 씨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는 좀 아무래도 좀 뭐 TV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인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 실제로 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중도 정치를 한번 지역구에서 스스로 한번 심판받는 것도 저는 뭐 나쁜 포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건 이제 선거가 됐을 때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직접적으로 오늘 표현을 하지 않고 물어봤더니 출마하는 거는 자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해서 약간 즉답을 좀 피하는 그런 말을 좀 했었는데 안 의원에게 만약에 안 의원이 뭐 지역구에서 좀 뭐 떨어진다, 낙선한다 이러면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 의원이 만약에 나갔는데 지역구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실상 선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당의 대표고 향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지역구의 노원병의 주민들이 이 사람을 떨어뜨린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럴 경우에는 안 의원이 얘기한 제3정당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어떤 중도 정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겠지만 개인에 대한 문제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좀 과단성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상당히 그 요즘에 한상진 국부론 뭐 이런 발언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다양하게 안팎에서 겹치면서 조금 수세에 몰리는 듯한 어떤 그런 국면인데요. 안철수 신당의 어떤 그 탄력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좀 그 향후 행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안철수 신당 또 국민의당에서에 대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높은 지지 관심은 사실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이겠죠. 그러나 또 그것 못지않게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또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이제 불신과 반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 호응을 했던 것인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서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동력이었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대감을 약간 줄이는 측면일 텐데 야권 지지 기반을 지금 충분하게 다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이라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 쪽으로의 확장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시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야권층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른바 새누리당 이중대 프레임이다.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부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야권층에게는 또는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정말 새누리당 이중대 얘기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하게 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적용되게 되면서 최근에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봤을 때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를 일단 확장하는 작업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죠. 잠시 동안은 우리가 세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고 공천 등 선거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겠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새 정치 얘기도 하고 세력 정치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지금 구성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일관된 모습을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야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의 어쨌든 체제의 안정성 이것이 이제 가장 시급하다.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창당 대회였죠. 그 광주시당 전남도당 창당 대회 김한길 전 대표가 어쨌든 뭐 이유를 인재 영입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기 불참했고 또 그 이후에 김관영 의원의 또 그 약간 문자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내부 갈등, 알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와병을 털고 복귀를 했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 간의 그 기존의 한상진 위원장과의 호흡
뭐 이런 측면도 조금 삐걱거릴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잘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 윤여준 씨가 어떤 이 정치적 책략 부분만을 뒤에서 이렇게 이 조언을 한다면 뭐 도움이 노예하니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창당 준비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윤여준 씨는 뭐 누가 보더라도 보수적 기반에 이 바탕을 둔 부분이고 한상진 교수는 최근에 좀 보수적 발언을 하더라도 원래 한국의 진보를 상징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신당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본적인 딜레마입니다.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중도와 온건 보수를 더 얻겠다. 또 새누리당 지지까지 잠시 가겠다. 이 부분이 양자택일되기가 쉬운 어렵다. 것이지 두 가지를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죠. 그래서 온건 행보를 하면 할수록 보수적 발언을 하면 할수록 호남에서는 또 빠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치중할 것인가? 실제로 과거에 야당이 분열되어 있을 때 호남의 선거를 보면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한 군데 몰아주지 반쯤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슬기롭게 나눠준 적이 거의 없어요.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도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할 때 보면 완전 참패하는 식으로 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이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타깃을 좀 조정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야당이 제가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를 해야 마지막에 야권의 연대가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해 간다면 마지막에는 100% 이 선거 연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된다면 선거 연대가 안 되고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표로는 일단 그냥 선거를 치렀으면 새누리당한테 지면 그 진 책임을 본인이 대표를 하든 안 하든 다 졌어야 될 건데 지금 분열이 됐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당보다는 좀 더 얻게 되면 2등만 해도 본인이 질 책임이 상당히 떨어졌고 3등한 야당의 대선 후보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솔직히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 좀 웃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호남 강주의 지지자들이 두 야당 중에 한쪽을 한 8대2, 7대3 정도로 선택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점에서 안철수 신당은 중도나 보수를 집중하기보다는 호남에서 문재인 당과의 대결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수도권 지지율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 봅니다. 일단 오늘 그 민주당과 신민당, 박주선 의원이 그 신민당이 통합을 이제 결정을 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통합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다른 야권 세력들, 물론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도 한동안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다른 세력과 좀 연대하는 거에서 조금 거리두기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세력의 연대 이런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것은 상당히 얘기가 진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박주선 의원의 그 새로 만드는 당, 또 지금 민주당은 기존에 김민석 의원이 그 민주당이랑 당명을 이제 그 선관위에 등록하면서 그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존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일단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는 것인데 그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자.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19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명 정도를 더 받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합당과 통합에 대한 부분은 뭐 2월 초라든가 넘기자.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같이 한번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크게 정리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황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야권의 지지층이라는 것은 호남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고 야당이 그 호남 측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야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도 이번에 그 김홍걸 씨를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철수 당이 모아진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탈당한 의원들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호남의 여론은 현재의 현역 의원들을 좀 물갈이해라. 이 사람들 도대체 한 게 무엇이냐? 과거에 DJ가 공천했던 호남 의원들은 그래도 다 한가락씩 했다. 나가서도 예를 들면 자기 목소리도 냈고 진짜 뭔가
뭘 바쳐서 진짜 나라도 바꿔보려고 했는데 현재의 그 전북과 전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물갈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합쳤단 말이죠. 그럴 때 공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안철수 의원이 어떠한 잣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탈당한 의원들은 그럼 나는 뭐냐. 탈당해서 왔는데 공천을 안 줄 거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과 내부의 권력투쟁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 김한길 의원의 위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크게 봤을 때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안철수라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죠. 물론 호남의 지지가 밑에서 강고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안철수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지. 그럼 탈당한 사람의 인물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철수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력적인 그러한 논의들을 뭐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함께 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선을 임박해서는 결국 국민의당 안에서도 이 공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존의 현역들이 들어와 있고 또 새로운 인물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세게 것 붙을 같은데.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탈당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의원들이라도 받아들여서 빨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약 89억 정도를 받아서 실제 실탄을 갖고 선거에 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강하게 있는 반면 또 한 기류는 안철수 의원과 지난 대선부터 같이 했던 세력들로서 그것은 안철수가 주장해 왔던 새정치 브랜드와는 일절 맞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두 기류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치열하게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조합하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가 있겠죠. 이제 양쪽이 지금 이제 소통합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박주선, 뭐 김민석 이런 분들이 어쨌든 소통합이 하는 것이고 이 위에 이제 중통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소통합이 이루어진 세력과 국민의당과 함께 결합되는 것인데 이 중통합하는 과정을 만약에 완전한 이제 통합, 합당으로 하게 된다면 기존의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세력들이 반발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당까지 하지 않고 선거 전에 원내교섭단체도 합당하지 않고도 원내교섭단체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연대하는 차원.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만 그 탈당파 의원들, 외부에 있는 의원들과 만들어서 20석 정도를 갖추고 가는 방안들로서 기존에 있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정치 때부터 했던 사람들의 반발과 또 이 이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아마 타협안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은 실제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탈당 의원들과 뭐 안철수 의원의 측근 세력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내부의 어떤 원외 세력과 현역 의원들 간의 공천 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천정배 뭐 박주선 이런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최재천 의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정리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나갈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이게 이 충청도의 정운찬 전 총리를 영입해가지고 대표를 줘서 간판으로 삼고 당의 실세나 대선 후보는 안철수 의원이 하고 또 호남의 작은 당들도 모은 것까지 포함해서 동교동 탈당파 의원들을 해서 이 교섭단체를 이루는 밑거름을 만들고 이거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죠. 왜 그런가 하면 각자를 갖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치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20명이 와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은 자기 공천은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당에 대한 지분 요구 또 공천권을 요구할 거고 나아가서 정운찬이나 MB 정권의 전 인사들이 왔을 때는 안철수 의원 개인이나 그다음에 지금 야권 인물들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또 정당한 요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도 잡고 호남도 잡고 교섭단체도 만들고 이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을 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모두 한 방에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이 저는 솔직하게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 당의 모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가 거기에 공천되거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새누리당의 비주류 비박 중에는 결국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총선만 끝나면 거대한 규모의 한마디로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안철수 당이 그 정계 개편을 위한 일종의
이 모태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세력들이 여야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안철수 신당이 이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그런 메시지를 틀어놓고 전달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현실론적으로 돌아가서 호남 정당을 강화하면서 이 뭐 수도권의 이 중도 그다음에 약간의 보수 성향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지로 커버하는 부분을 갈 거냐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충청도 이미지 또 뭐 부산의 고향이고 이 당은 또 의원들은 이 호남에서 다 만들고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총선에 가게 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다시 난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김종인 위원장의 얼굴 갖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보의 전력도 있죠. 여야를 넘나들었죠. 사실상 뭐 상당히 뭐 정치를 많이 하신 고령의 정치인이죠. 예를 들면 TV 화면에 김종인과 안철수가 나왔을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뭐 하여튼 선대위 구성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한계들이 드러났지만은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카드는 총선 선거가 임박했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럼 박영선이냐? 박영선은 뭐 대권 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다시 복귀하면서 결국은 안철수와 문재인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사당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부에서 나오고 김관영 의원이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안철수라는 브랜드를 이쪽에서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잠깐 이제 소방수 역할을 김종인이 했지만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키워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얼굴로 간판으로 예를 들어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고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단 김종인 선대위가 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친노 최재성 이제 그 총무부장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순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뭐 친노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은 친노라고 하긴 그렇고요. 친문의 인사들이 이제 제법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정 부분 그 의지를 과연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의 시선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외부에 있는 탈당파 측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내부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비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영선 의원 등 또는 이제 영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입김을 내서 목소리를 내서 관철시키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들과 함께 기존에 어쨌든 이런 친문적 인사들과의 의견들 요구 사항들을 상당 부분 이제 거절해내면서 본인의 의사를 이제 관철해내느냐 이 비대위라든가 선대위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그것이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의견들이 좀 후퇴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비판들 나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선대위원 임명한 내용을 보면 한간의 우려대로 문재인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이 진노 패권을 청산 부분을 둘러싸고 싸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진노를 척결하겠다, 뭐 두고 봐라 하는 부분하고 그 이후에 선대위원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한 내가 뭐 진노가 누군지 아는 사람도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이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두 분은 이 물 밑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꾸려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일종의 서로 간에 뭐 짜고 친다 하기는 그렇고요. 역할 분담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진노 색채를 지우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원만하게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마지막 붙이면 친노 386이 저는 김종인이라는 사람 인물 뒤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진짜 확실하게 유권자들한테 심판받고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의 대안은 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가야지 자꾸만 그 다른 인물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른다. 참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정치 생각합니다. 본질이 숨기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